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이 너무나도 이제 재미있었고 또 유쾌하고 네. 심지어 선물까지 있어서 저희도 선물이 없는데 우리는 뭘로 대응을 해야 되나. 저희는 이주호 기자님의 화납니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네. 오늘 저희가 진짜 뜨거운 이슈들 굉장히 많이 다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법원 심판 결과 네. 그 내용과 함께 SK 주가가 움직이는 거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전에 또 법원에서 그 하이브가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그렇죠. 그걸 또 인용을 했어요. 네. 그 내용까지도 좀 저희가 짚어드릴 거니까 저희는 다른 그 물질적 선물 말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선물을, 그렇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까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제 막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 지금 뭐 수식어가 계속 붙고 있기는 한데 정말로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큰 규모가 나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이제 전 나비 이제 그 관장과의 지금 어쨌든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2심 판결이 나타났습니다. 2심 판결은 서울고법 가사 2부에서 오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노소영 관장 측에 손을 들어준 걸로 지금 보이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을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제 듣고 나서 지금 SK 쪽에 연락이 사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SK 쪽이 취재를 좀 하려고 보니까 홍보라인이라든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쪽은 현재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2022년도 이제 12월 달에 판결이 났던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위자료 1억 원에 재산 분할 660억 원 정도만 이제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시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실제로는 이제 최태원 쪽에 이제 승리라고 지금 그때는 판결을 했던 거죠. 사실은 판단을 했었는데 2심으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노소영 관장이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회사 그 SK그룹이 지금까지 커오는 과정에서 이제 선친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기여한 바가 665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사실 좀 안 꺼내도 될 이야기들을 많이 꺼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였죠.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1995년이었나 6년이었나요? 네, 그쯤이었죠. 네, 그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좀 드러나면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건데 구체적인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최종현 전 회장에게 SK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43억 원을 더 주면서 이제 그걸 관련해 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SK 증권이라든지 다른 이제 또 SK 그 지분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분이 여기 SK 그룹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기여한 바가 크다라는 거를 이번에 노소영 관장이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많이 관심을 가졌죠. 과연 이 부분이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면은 343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다 인정이 되면서 지금으로 환산이 될 때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보시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총 4조 원 정도로 봤습니다. 4조 원으로 본 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 17.73%, 그리고 이제 SK 디스커버리 지분 0.12%, 그리고 이제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지분 3.11%, 그리고 SK 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 SK 텔레콤 주식 303주, SK 스퀘어 주식 169주 등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이 전체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을 했던 거고요. 오늘 말한 이제 그 1조 3,800억 원을 환산을 해보면은 약 한 35% 정도의 이제 기여도를 인정을 해준 셈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지금부터 이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금 지급하라고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현금 지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고심마저 그렇게 나오면은 실제로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뭔가의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분으로도 줄 수 있었다면은 네.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또 마련할 수가 있을 텐데 현금 지급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매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지분 매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1조 3,800억 원을 마련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쩌면은 현재 지금 SK의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자체에도 지금 좀 위기가 올 수가 있게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SK그룹 내부에서는 사실 제2의 소버린 사태 이상의 파급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스펙스 추구협의회라든지 주 SK 쪽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뭐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당연히 지금 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상고를 올라갈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은 네.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SK그룹 쪽에서는 법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바꿀 부분들 예를 들면 현금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찾을 거고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지분을 달라고 했다가 2심으로 넘어가면서 현금을 달라고 바꿨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위자료 30억 원, 그 재산 분할 2조 원을 해달라고 한 건데 그거는 사실 50대 50으로 나눠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50%까지는 아니고 한 35% 정도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일지요? 일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제가 일지를 준비를 했는데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두 사람이 2015년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런 내용을 언론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내연녀가 있고 혼외자가 있다. 현재 부인과는 좀 결혼을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되게 충격적인 네. 내용이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SK그룹에 이제 반 정도 이렇게 걸쳐서 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되게 좀 혼란스러웠죠. 그러고 이제 2017년 7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이제 11월 15일부터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이제 노소영 관장 이혼 반대의 조정 불성립 이렇게 되면서 합의 이혼이 결국엔 실패가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고 보시면은 2019년 12월 4일부터 노소영 관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겠다. 결국에는 당신이 그 최태원 회장이 떠나가는 거를 인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나는 우리는 헤어지는 거고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혼 소송은 네. 서로 이제 나눌 건 제대로 나눕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 12월 6일에 이제 서울 가정법원 가사 2부에서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65억 원 지급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2심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했던 건 뭐였었냐면, 네네. 보통 우리가 뭐 예컨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자신이 많은 지분을 확보해서 네. 내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네. 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이번 판결이 아직 완전 결론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번 판결까지의 결론만을 봤을 때에는 결국 그 최태원 회장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SK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현금으로 1조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겠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재벌들은 지분 가치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조 3,800억 원을 마련을 하려면은 분명히 지분을 털어야 될 겁니다. 어떤 네. 쪽이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SK 그룹에 있는 지분이 17.7%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래도 판매를 해서 조금 뭐 돈을 마련을 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아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내놨을 때 그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좀 더 싸게 살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비싸게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식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주 SK의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판매한 주식을 매입한 곳이 네. 과연 그냥 매입을 하겠느냐. 그렇죠. 이거는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네. 예전에 소버린 사태 때도 그랬지만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M&A를 통해서 커온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방직 회사가 이제 석유화학 회사가 됐고 그랬다가 텔레콤 회사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 회사로 되고 있는데 뭐 이것처럼 계속 M&A로 커온 회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리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또 뭐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본금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지금 뭐 걱정이죠, 사실은. 그렇죠. 걱정이지만 네. 또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기회라고도 보고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차트 준비한 거 잠깐 띄워주시면은 오늘 하루 종일 주가가 플랫했어요. 이게 오늘의 이제 그런 판결이 있을 거라는 내용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뭐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평범하게 있다가 약 한 2시 반 정도 전부터 갑자기 주가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시쯤에 속보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노소영 관장이 승소가 이렇게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한때 10% 넘게 올라갔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조금 빠지면서 9.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거예요. 1심 판결이 나고도 지금 2년 지나고 나서 2심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3심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만약에 SK 쪽에서는 좀 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더 끌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뭐 제가 취재하다가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 내용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서의 그런 판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심 판결을 내렸던 이제 전 그 김호 판사가 네. 이제 1심 판결을 내리고 한 달 만에 모 법무법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여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쪽에 좀 많이 불리하게 나왔고 그거를 SK 쪽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법조계에서 좀 약간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보면은 네 그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사실 공무원인데 네. 돈을 많이 못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고 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기의 분할. 네, 세기의 분할. 재산 분할.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 법원의 판단, 하이브와 민희진 사태 요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사실 내일이 무슨 일이냐면 내일이 어도어의 임시주총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네. 사실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의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 사실 어떤 안건을 올리건 간에 하이브가 의결권의 80%를 행사할 수 있어서 네. 모든 올리는 안건은 다 하이브의 의견대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임시주총만 열리면 이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 안건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무엇을 요청해놨냐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도 자신의 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요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네. 결국 법원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민희진 대표에 대한 것만 의결권 행사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희진 대표와 그 이사진들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민희진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진에 대해서는 뭐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의 의도대로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아니면 약간의 상상을 해봤을 때, 아니 상상이 아니죠.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네. 민희진 대표의 사임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는 사임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대신 그 민희진 대표와 함께 있었던 이사진에 대해서는 사임 안건을 모두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민희진 대표와 그리고 하이브가 그러니까 선임하는 이사들이 민희진 대표와 함께 이사진을 꾸리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그냥 예전 민희진 대표가 원래 그 어드워를 운영했던 방식대로 하자면 뭔가 이거 운영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네. 아니 지금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들은 다 민희진 대표와 뜻이 다른 사람들이네 라고 하면서 경영이 뭔가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네. 제대로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영진과 이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서로 상호보완하고 견제하고 그래야 되겠죠. 서로 견제하는 관계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항상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항상 한 가지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사진과 경영진은 서로 견제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이 교체되면은 어떻게 보면 민희진 대표와 그를 견제하는 이론적으로예요. 이론적으로 네. 민희진 대표와 그를 견제하는 이사진이 구성되는 모습이라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네. 넘어서 이제 정말 정상화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사실 어도의 그런 이사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을 좀 정상화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네. 타시기님이 딱 그러시잖아요. 경영진 이꼴 이사진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과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는 이유는 경영의 그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사진이 경영자의 의견을 좀 따를 때의 좋은 점은 네. 경영 판단이 되게 수월하고 빠르게 네. 진행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경영자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배임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사회가 견제를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경영진이 워낙 그 재벌 문화 때문에 네. 힘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사진이 좀 거수기를 들지 말고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어드원은 일단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구조상으로는 그렇죠.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은 하이브에서 선임하는 사람들이 앉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그 임시주총 한번 결과 봐야 되겠죠? 네. 이사회 의장의 사실 힘이 강해야 하는 게 네. 전형적인 원래는 주식회사의 뭐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영자의 힘이 더 강한 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입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재벌들이 대부분 네. 경영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이브가 이번에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많이들 지금 민희진 씨가 그런 뭐 충격적인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거 네. 그거에 많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적으로 봐야 될 거라든지 경영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 것도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한번 한꺼풀을 벗겨내고 네. 냉정하게 다시 한번 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하고 이제 구조적인 부분하고 그렇죠. 나눠서 좀 봐야 되다 보니까 네. 이 건이 약간 헷갈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네. 그게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혼재돼서 나의 마음속에서 어떤 나는 민희진 편인가 하이브 편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은 요즘 삼성전자와 이제 방금 뭐 SK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그건 그룹 이야기고
SK 하이닉스의 지금 행보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은 SK 하이닉스는 좋은 일이 계속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첫 지금 파업 위기에 돌입을 하면서 지금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각각의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HBM이잖아요. 네. HBM 시장 패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에게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먼저 SK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많이들 뭐 들으셨을 거고 오늘 주가도 좀 많이 빠져서 네, 오늘 2.26%가 빠졌네요. 근데 오늘 사실 오늘은 그냥 금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닐까. 네. 그쵸. 뭐 파업 이야기는 계속 어제도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파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 게 지금 뭐 많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파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을 멈추게 되면 거기서 오는 손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지금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껏 1분기 때 저희가 그 삼성전자가 1조에서 2조 사이에 지금 영업이익을 거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런 또 손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감이 좀 많이 또 우려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했던 이야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뉴스룸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SK 하이닉스 신임 임원 좌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김기태 HBM 세일즈 마케팅 부사장이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빅테크 고객들이 AI 시장권 주도를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차세대 HBM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의 계획을 미리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정제를 해서 말한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미 내년 고객 것까지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수주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야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생산만 잘해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큰 자신감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HBM4에 관해서도 오늘 보면은 조금 자신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 2에서 조금 뒤처지다 보니까 4에 대해서 먼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엔비디아 쪽에 우리가 먼저 퀄 테스트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권원호 HBM PI 부사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오랜 시간 끈질기게 이어져온 AI 메모리에 대한 뭐 투자와 연구가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HBM4도 사실 우리가 먼저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하이닉스의 이야기들을 다 이제 여러 임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대부분은 HBM 이야기였고 HBM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낸드나 메모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D램과 낸드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뒤쳐졌지만 HBM 시대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앞서갈 거고 6세대도 우리가 당연히 앞서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죠. 전영현 부회장이 새로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9일 정도가 됐는데 이제 삼성 그 게시판에다가 삼성전자 게시판에다가 임직원 여러분들께 올리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경계환 사장이 물러나고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경계환 사장은 덕장으로 많이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실제로도 굉장히 좀 인덕이 좀 좋으시고 말을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진들은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 상황을 이렇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제 사실은 전영현 부회장이 조금 SDI 때도 그랬고요. 목표를 하나 딱 정해주면은 그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완전 전력 투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 6일제로 바꾼 것에 대해서 되게 노조라든지 직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경영진들은 지금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였고 정영현 부회장이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지금 내부적으로 되게 좀 많이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가 전 부회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파업에 대해서 의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이게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사실은 이거는 국내 이제 그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첫 번째 이제 파업이기 때문에 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원래 파업이라는 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네.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도 굉장히 지금 올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은 올해 보니까 네. 파업을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경영진 쪽에서 조금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무슨 좀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참 아쉬운 게 제목에도 나오겠지만 가트너, HP 등 세계 곳곳에서 PC 시장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PC 시장 살아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리고 작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다 깎아먹었던 네. 레거시 반도체가 업황에 돌아선다는 얘기잖아요. 네. 시장 돌아서는데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니까 참 타이밍도 잘 안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업계 전반으로 볼 때에는 PC 시장이 돌아서고 있다는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트너에서는 올해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가 오늘 발표한 전망 자료에 따르면 AI 반도체 매출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34%나 증가할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AI PC, 그러니까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할 수 있는 AI PC 출하량이 전체 PC 출하량의 22%를 차지하게 될 거고 네. 이게 2026년 말 정도가 되면 2026년이라고 해도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1년만 남았어요. 내후년 정도니까요. 네. 1년 반 정도? 그 정도 후면은 기업용 PC는 100% AI PC가 될 거다. 물론 전망치니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로 빠르게 인공지능 PC가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올해 그 1분기에 지금 모바일에 이어서 PC도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다른 증거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 휴렛패커드가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휴렛패커드의 2024년 2분기, 그러니까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퍼스널 시스템 사업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는데 이게 3% 증가했다고 하니까 에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PC 사업부는요. 한 2년 동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부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2020년도 이후 2년 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PC 사업부는 그 전까지 계속 역성장만 하다가 3% 증가했다는 거는 드디어 고개를 들고 반등하기 시작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징하기 힘든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 때 재택근무보다 원격 그 학교 수업이다 해갖고 네. PC랑 태블릿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2, 3년 동안 PC랑 태블릿을 아예 안 샀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끝으로 하고 네. PC 시장에 돌아선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또 뭐가 있었냐면 AI SSD 기업용 SSD 낸드도 좀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또 오늘 아침 뉴스3 플러스에서도 전해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D램, 낸드, 우리가 흔히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쪽에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회복되는 모습이 한참 나오고 있는데 HBM 쪽에서 그 프리미엄을 못 받는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지금 타이밍에 파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참 삼성전자 힘들다. 너무 힘듭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는 확실히 좀 회복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제 기술력 경쟁이 국가별로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미국, 우리나라, 중국, 유럽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을 중국에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의 모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오늘 이제 징역 2년이 확정이 돼서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일부 이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가 있습니다. 이모 네. 교수입니다. 이분이 오늘 이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분은 이제 이 교수는 이번에 2년의 결국엔 징역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분이 이제 2017년 11월부터 이제 2020년 2월까지 총 이제 77개의 카이스트의 자율주행차 연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금 법정에 섰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카이스트 연구원들이랑 같이 연구했던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그런 논문이라든지 뭐 자료들을 이제 중국 충칭 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하면은 보통 라이다. 그렇죠. 네. 라이다를 떠올리죠. 이제 라이다에 관한 이제 실험 기초 자료라든지 실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 이번에 유출이 된 걸로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교수가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지원금 27억 2천만 원 등 총 33억 원의 약속을 받았고 또 이제 실제 급여와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8억 7,500만 원을 챙겼다고 이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이분은 결국에는 징역 2년, 이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기술 유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댓글에 2년 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2년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라는 이야기들이 네. 많긴 해요, 정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집행유예 3년에다가 뭐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받아왔던 처벌에 비하면은 조금은 강해지는 느낌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그 일단 자동차를 워낙 잘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을 살고 오는 건 어쨌든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나는 걸 테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유출된 기술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참 지금 집행유예를 받은 게 아니고 징역 2년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네. 이제 사흘로 들어가실 거예요. 네. 너무 화들 내지 마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신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가볍게 가죠, 가볍게. 자, 지난 1분기 우리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줄었다고요? 줄었죠. 네.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임금 상승률은 지난 1분기에 한 1.3% 늘었는데, 네네. 근데 그 당시 소비자 물가가 3% 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았던 금액은 1.7% 감소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 복권 구매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로또, 연금 복권, 경마, 경륜 등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10집 가운데 한 집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10.1%. 그러니까 100가구 가운데, 그러니까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복권을 샀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한 9%, 한 8%, 뭐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10%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복권을 샀다라는 거고, 와, 실질 임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야, 이건 복권으로라도 우리가 좀 한방 역전, 인생 네. 역전은 아니더라도 좀 복권으로 도움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더 특이했던 건 뭐였었냐면 소득 분위별로 복권을 가장 많이 한 소득 분위가 어디였을까? 일단 가장 많이 복권을 구매한 소득 분위는 3분입니다. 3분위. 그러니까 딱 중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아예 못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사는 것도 아니어서 내가 어떻게든 인생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복권을 사는 네. 3분위는 그렇다 치고, 그럼 3분위 다음으로 많이 산 소득 계층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1분위가 있고 5분위가 있다면? 1분위가 하위 20%, 5분위가 상위 20%잖아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둘 중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하위일 것 같은데. 근데 왜 상위 50%, 아니 상위 20%? 제일 5분위입니다. 5분위에서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3분위가 가장 많이 복권을 구매를 했고, 네. 4분위가 22.8%, 4분위면은 소득 상위 20%에서 40%죠? 네. 그 다음에 5분위가 22.4%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분위와 5분위가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2분위가 17%, 1분위가 14%. 오. 오히려 소득 하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복권을 더 사더라. 거꾸로. 네. 저 잘 안 사는데 저. 그러니까 고소득일수록 복권을 더 많이 산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러니까요. 특이하다. 네.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다 보니까 믿을 건 인생 한 방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통계를 오늘 한번 보게 됐습니다. 되게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진짜. 네. 제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저는 복권을 잘 안 사거든요. 그럼 저 하위 소득 계층인가 싶은 생각이 잠깐 들어서 저도 안 사는데. 네. 자, 오늘 씁쓸하네요.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